매년 1월이 되면 대한민국 직장인사회에는 묘한 풍경이 반복된다. 같은 회사, 비슷한 연차, 심지어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마이너스 13월의 월급을 받았다는 말에 웃음을 짓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쉰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차이는 운처럼 보인다. 혹은 연말정산을 잘 챙겼다, 못 챙겼다 는 식의 개인적 성실성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극명한 결과의 차이는 우연도, 노력에 많고 조금도 아닌 훨씬 근본적인 지점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선에는 공통된 전제가 깔려있다. 연말정산은 한 해가 끝난 뒤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12월쯤 가서 서류를 챙기고 공제 항목을 점검하면 되는 연례 행사라는 인식이다. 이 관점에서는 1월의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이 곧 성적표가 된다. 잘하면 보너스를 받는 것이고 못하면 벌칙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바로 이 인식이야말로 같은 연봉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다. 세금은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시험이 아니라 사전에 설계되는 구조물에 가깝다. 연말정산은 1월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연간 프로젝트다. 문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한 상태로 1월을 맞이한다는 점이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국세청에서 다 계산해 주겠지 라는 생각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리한 선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세금은 자동으로 최적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에서 반복되는 결과의 격차는 지식에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인터넷에는 이미 수많은 연말정산 꿀팁과 체크리스트가 넘쳐난다. 하지만 그 정보를 모두 읽고도 여전히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은 매년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는 연말정산이 정보의 게임이 아니라 구조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보다 세금이 어떤 논리로 계산되고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국가는 세금을 무작위로 걷지 않는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개인의 소비와 금융활동에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이 두 제도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용어의 차이 정도로 치부하지만 이 구분을 이해하는 순간 연말정산의 풍경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같은 연봉인데도 누군가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심어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출발점 자체를 바꾸는 장치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낳는다. 같은 금액의 공제라도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다주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즉, 같은 100만 원의 공제라도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는 극적으로 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구조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가는 특정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 두 레버를 설계했다. 저축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주거 안정이나 출산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이 신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공제를 놓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지 못했다는 뜻에 가깝다. 문제는 이 구조 위에 또 하나의 함정이 겹쳐져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절세를 위한 소비라는 착시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관련된 25% 기준은 많은 직장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 기준을 넘기기 위해 연말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 선택이 실제로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제율과 세율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절세를 위해 쓴 돈이 오히려 더 큰 손실로 돌아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착시는 연말정산을 혜택을 더 받는 게임으로 오해할 때 더욱 강해진다.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은 새로 생긴 보너스가 아니다.
이미 한 해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일 뿐이다. 여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아무리 많은 공제 항목을 쌓아도 미리 낸 세금 이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공제 항목을 무작정 늘리는 전략은 노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장 흔한 실패 패턴 중 하나다. 이 지점에서 연말정산의 성격은 분명해진다. 이는 얼마나 많이 챙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설계했는가의 문제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결과가 달리는 이유는 바로 이 설계 유무에 있다. 연말정산을 결과의 영역으로만 바라본 사람과 연간 구조로 인식한 사람의 차이는 1월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매년 반복되며 점점 더 벌어진다. 13월의 월급은 운 좋게 얻는 보너스가 아니다. 로 세금 폭탄 역시 특별히 실수를 해서 맞는 벌칙도 아니다. 둘 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다. 문제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느냐, 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었느냐에 있다.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는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 제도를 대하는 태도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진다. 연말정산을 단순한 연례 행사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1년짜리 프로젝트로 재정의할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같은 연봉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차이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연말정산, 더 이상 1월에 운을 시험하는 게임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전략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래서 확인했듯이 같은 연봉인데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공제 항목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했는지 여부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구조를 이해한 뒤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다시 말해 연말정산을 마이너스 1월의 이벤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365일의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연말정산 전략의 출발점은 환급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환급액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만 정작 환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환급은 국가가 새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다. 이 미리 납부된 세금, 즉 기납부세액이 곧 환급의 절대적인 상한선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공제 항목을 아무리 쌓아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상한선을 인식하는 순간 연말정산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공제를 더 넣을 것인가가 아니라 또 안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높지 않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 환급 한도는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연금저축이나 특정 금융상품에 무리하게 가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자산 관리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당해 연도의 연말정산만 놓고 보면 비효율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은 언제나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한 뒤에 세워져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전환점은 타이밍에 대한 인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월에 국세청 홈택스가 열리면 그제서야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한다.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난 뒤다. 연말정산은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이 아니라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은 연말이 아니라 연중에 존재한다. 최근에는 핀테크 앱이나 국세청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소득과 소비 패턴, 예상 환급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도구들의 진짜 가치는 편리함이 아니라 전략 수정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중간 점검이 가능해지면 연말정산은 더 이상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소비로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근접했다면 하반기에는 전략을 바꿀 수 있다. 공제율이 더 높은 결제 수단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카드 혜택이 더 유리하다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정답이냐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 무기는 많지만 모두가 같은 무기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세, 자녀, 결혼, 의료비, 기부와 같은 세액공제 항목들은 각각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효율은 개인의 소득 구조와 가족 상황, 그리고 환급 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말정산 전략은 체크리스트를 모두 채우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선별하고 집중하는 선택의 게임이다. 이 차이는 인생 단계에 따라 더욱 뚜렷해진다. 사회 초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급 한도 내에서 체감 효과가 큰 항목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월세와 같이 금액 대비 효과가 명확한 세액 공제는 이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은 개인전이 아니라 팀플레이다.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금액이나 비율을 넘겨야 혜택이 발생하는 항목들은 전략적 배분이 필수적이다. 프리랜서나 비정규 소득자의 경우에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르다. 이들에게 연말정산은 1월의 이슈가 아니라 다음해 5월에 치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결된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 역시 불리한 게임은 아니다. 오히려 경비 처리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소득 구조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규칙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은 시스템화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매년 새롭게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일정한 흐름을 만든다. 연초에는 전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환급 한도를 예측하고 중반에는 실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내는 미세 조정을 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다만 습관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이후에는 큰 노력 없이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연말정산의 본질은 세금을 덜 내는 기술이 아니다. 이는 자신의 소득과 소비, 금융활동을 한 해라는 시간 단위 안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의 문제다. 같은 연봉인데 결과가 달리는 이유는 바로 이 설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13월의 월급은 특별한 재능이나 유형의 산물이 아니다. 반대로 세금 폭탄도 특별한 실수의 결과만은 아니다. 둘 다 같은 규칙 안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다. 연말정산을 운의 영역에서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옮기는 순간 1월의 불안은 사라진다. 결과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넘어 개인의 재정 관리 전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세금을 이해한다는 것은 국가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규칙 안에서 자신의 선택지를 넓히는 일이다. 같은 연봉인데도 결과가 정반대로 달리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구조에 대한 이해의 차이다. 연말정산을 한 해의 마지막에 치르는 시험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1년 내내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바꿀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매년 1월이 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누적된다.